존 마저우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이다. 마저우는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피약성애증을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 등의 작품들 제재나 주제로 사용했다. 그 실행자는 피약성애자로 지칭한다. 사드는 18세기 말 프랑스의 귀족 출신 소설가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가학성애증을 소설 소돔 121 등에서 제재나 주제로 사용했다. 그 실행자는 가학성애자로 지칭한다. 피가학 성향을 통칭할 때는 사도마저이즘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문학, 인문서 등에 등장하는 사디스트나 마조이스트는 거기에 남성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압을 직접 행사하든 유도하든 그 주체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평생 범죄의 이상심리와 성욕 병리학을 연구한 정신의학자 크라프트 헤빙은 마조의 대상으로부터 학대받아 성적 쾌감을 구하는 피약성애증 소설을 살펴본 뒤 작가의 이름을 바탕에 피약성애자와 피약성애증이라는 성용어를 착안해 논문 등의 텍스트에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에빙의 이론 마조이스트도 성적 가학 행위에서 쾌감을 인식하긴 하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또 자신이 가하는 대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전도해 간접 피약성애증을 맛보기도 한다. 마조이스트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 고통, 처벌, 능력, 보석 등을 만족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데 그 본질은 전인 미답의 탐욕과 불안감이다. 마조의 소설에서 타인에 의해 십자가 등에 매달리는 행위는 쾌감 추구를 위한 역설적 보석 행위다. 매드키스트의 불안은 쾌감을 목적한 기다림과 고통의 긴장감으로 차있다. 대개 사디스트는 실제 시공에서 매드키스트는 환상 속에서 모험에 나선다. 사디스트는 공격의 힘 등을 인류사 구조주의 체계에 연계시키고 그것이 정당한 물리적인 영 행사하며 현실 세계를 교란한다. 반면 매더키스트는 환상 속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려 애를 쓰며 그것이 암묵적 계약이라고 여긴다. 곧 사드는 제도를 이용하고 마조는 계약을 이용한다. 제도는 장기적이고 강제적이며 수용자의 의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권력으로 대체로 성경적이며 폭력적이다.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일부 다처제 따위의 전통 파시즘이 이에 속한다. 반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에 상방 모두 권리와 의무를 지면서 제3자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상대해 대체로 섬세하며 종교적이다. 사대는 제도를 빙자해 일방적으로 매질을 가하지만 마종은 계약을 기반해 여성의 매질에 몸을 안긴다. 그러나 공이 성적 쾌락 추구라는 목표는 동일하다. 프로이드와 들레르의 피과학에 대한 견해. 프로이드의 매력키즘 연구는 광범위하다. 그는 매력키즘 관련 몇 가지 주요 논문을 썼다. 1919년 쓴 논문 하나이가 맡고 있다 해서 프로이드는 여아의 본능도 본래는 남아처럼 사디즘적인데 아버지를 몰래 사랑해 근친상간을 저질렀다고 지레 생각해 그 죄책감과 보복의 의미로 마조이스트가 된다. 일정 20년 쓴 논문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프로이드는 죽음 본능이라는 새 용어를 쓰면서 인간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죽음 본능의 의향화로 정의한다. 죽음 본능은 원래 내재적 존재로서 주체적 죽음의 문제에 관여하며 자살의 주범이다. 이 내재적 존재가 방향을 바꿔 의의성을 향할 때 타살의 주범이 된다. 이것이 프로이드의 사디즘, 마조이즘의 이분법적 발원지이다. 마조이즘은 주체 자신을 향해 사디즘이 되돌아오는 결과이고 곧 능동성의 수동성화 역전 현상이다. 프로이드는 이것이 여성적 마조이즘이며 마조이즘의 2차적인 현상으로 정의한다. 프로이트는 이어 1924년 쓴 논문 마조이즘의 경제적 문제에서 마조이즘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째, 성의 발생적으로 마조이즘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경우인데 고통과 동시에 쾌락도 느낀다. 둘째, 여성적 마조이즘으로 남자도 여자처럼 무력한 존재로 취급당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느끼는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천대 같은 이걸 배반적 쾌감을 느낀다. 셋째는 도덕적 마조이즘으로 무의식에 잠재된 죄책감 때문에 벌을 받을 당위성에 압박되어 느끼는 괴로움과 창모 이행에 대한 기쁨이다. 곧 얻어 맞을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벌을 내미는 병현상의 개념이다.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죄의식 개념은 마조이즘의 발생 원리로서 제시된다.
무의식적 제의식의 결과로 주체와 시행장이 질서한다 하면서 본능의 억압이 어떻게 해서 죄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인간 양심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억제하면 할수록 더 심각하고 더 민감하게 되는 게 문제로 연결된다. 곧 공격 본능의 억압이 죄의식을 낳고 그 죄의식이 도덕적, 정신적 마조이즘을 생성한다는 원리다. 순교되기를 원하는 수도자가 도덕적 마조이즘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프로이드는 성애를 촉방하는 모든 마조이즘이 마조이즘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사디즘은 대부분의 유기체들의 본성처럼 어떤 목적을 지닌 공격성이 외부로 향하는데, 마조이즘은 목적 달성을 위해 내부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을 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가운데 공격성의 억압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나쁘고 급기야는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대목과 일치한다. 공격성이 그 자체로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공격성은 회계나 타자를 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 자연이 더 가깝다고 프로이드는 강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란 타자를 향한 공격성이 회계 정황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내용하는 것이다. 이때 공격을 주도했던 주체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죄의식이라는 것이다. 즉, 이 죄의식이라는 개념은 법과 금기로 침범했을 때 오는 일반적 의미의 죄의식과는 일정 부분 구별된다. 이때의 죄의식은 억울한 분통, 죽음의 감정으로 기억의화할 수 있고, 이 기의 총알을 굴욕으로 지칭할 수 있다. 마조이즘은 굴욕적 자해에 의한 성령으로 프로이드는 정의한다. 또한 들레즈라는 번개가 이랬다. 20세기는 들레즈의 시대가 되리라. 미셀 푸코. 들레즈는 프로이드와 다른 관점으로 마조이즘을 정의한다. 프로이드가 마조이즘이라는 도착적 증상과 그것의 발생 기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가갔다면 들레즈는 마조의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핀다. 프로이드는 마조이즘을 사디즘의 전도된 형태라고 했지만 들레즈는 마조이즘 자체의 독자적인 원리적인 것을 파악한다. 들레즈는 사드와 마조의 작품 세계를 통해 사디즘과 마조이즘의 차이와 정체성을 규명했다. 들레즈는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논리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라는 차이로 구분한다. 논리는 직선적이고 우위를 모르기에 강압적이고, 상상은 논증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세계로 곡선적이고 예측 불가의 초현실적 세계를 만든다. 프로이드는 마조이즘을 분석하며 자신을 때리는 가해 여성을 아버지 대리자라고 상정하고 아버지로부터 당연한 체벌을 받고 있기에 쾌감을 느낀다고 해석한다. 들레즈는 마조이즘에 등장한 때리는 가해 여성과 마르는 남성의 성격을 프로이드와 다르게 해석한다. 들레즈는 마조이즘을 자기를 때리는 여자는 어머니이고 자기가 맞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맞는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어머니를 독차지한 나쁜 아버지가 당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다. 또한 그런 아버지를 묵과한 자신도 처벌받고자 하는 의지가 사디즘보다 능동적이며 강하다. 그것이 마조이즘 매질의 의미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들레즈는 마조이즘을 프로이드 관점의 자기 자신을 향해 선회한 사디즘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제를 갖춘
피약 없는 중으로 정의했다. 들레주의 이런 마조이즘의 이론은 확장된 두뇌의 문명화된 인간성에 핀트를 맞춘 개념이다. 모피를 입은 비너스. 마조의 대표작이며 메르키 문학의 전형 역할을 하는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극단적인 감각주의를 쓴 마조의 자전소설로 그 일생을 지배하는 피약적인 성적 취향이 세세히 묘사된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주로 여성들로부터 학대당하는 마조키스트들을 그린 마조는 자신의 연인에게 여왕처럼 모표를 입고 몹시 책직질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모표를 입은 비너스의 주인공 제베린과 영육간 닮아있다. 실제로 마주는 자신의 룸에서 곰이나 산적 역할을 하면서 여자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지가 묶이고 불육스러운 처벌을 받거나 모피를 입은 당당한 여자의 채찍질에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일을 즐겼다. 하인 복장을 즐겨 입고 다양한 종류의 물신과 가장에 탐닉하는 한편 신문 광고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해 정식 계약을 맺고 매춘을 일삼았다.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마조의 성적 취향이 근간을 이루는 작품으로 여주인공 반다는 마조가 파니 폰 피스토라는 여성과의 연애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며 소설 속의 친척 아주머니와의 에피소드도 마조의 실제 경험을 그린 것이다. 심리학자 크라피트 에빙이 피약적 성적 도착증을 마조음이라 이름 붙인 이래. 마조우란 이름을 심리학이나 명리학에서 대립적 등지인 프랑스의 과학 성도착자 사드와 함께 다루지만 문학적으로는 동등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윙어, 졸라, 입선 등의 대문호들이 모피를 입은 비너스의 경우를 표할 만큼 19세기 독일 사실주의 자유주의 문학의 마조우가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인간 본성 속에 잠재된 마조이즘적 쾌락과 사랑에 잠재된 권력의 메커니즘 통찰이 모피와 비너스, 노예 계약서, 그리스 남자, 흑인 나녀 등의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모티브로 직조된다. 마조의 대표작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마조의 문학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사적 작품이다. 줄거리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화자와 꿈속에서 모피를 입은 비너스 여신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친구 제베린의 집에서 보았던 모피를 입은 비너스 그림을 보면서 화자는 꿈속에서 그녀와의 조우를 갈망했고 종래 꿈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제베린은 화자인 친구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비너스 그림과 관련된 자신의 일기를 건네준다. 이 일기 내용이 소설의 원정격으로 액자소설 형식이다.
주인공 제베린이 사는 집 2층에는 반다는 아름다운 미망인이 살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흠모해왔던 비너스상과 흡사하게 생긴 반다에게 매혹된 제베린은 반다에게 청혼을 하지만 자유분방한 여성인 반다는 구속이 싫어 청혼을 거부한다. 그러자 제베린은 대신 자신의 초감각적 쾌락적 사랑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모피 옷을 입은 비너스가 되어 자신을 노예처럼 잔인하게 채찍질케 해달라고 간청한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반다는 차츰 이 행위에 호기심과 묘한 쾌감을 느끼 허락한다. 반다는 응하면서 제베린에게 내가 원할 때까지 노예가 될 것을 서약하고 나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제베린이 서약서에 사인하자 반다는 그를 자유자재로 노예로 부리게 돼. 이후에 나무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플로렌스로 가서 집을 통째로 빌린다. 여기서 반다의 매력기짐 행각은 크게 달하는데 반다는 흑인 하녀를 고용해 제베린의 육신을 강하게 학대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질투심을 돋우기 위해 다른 남자들과 사귀기까지 한다. 종래 반다가 근육질의 미남 그리스 남자에게 반해 결혼을 결심하자 제베린은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 하지만 반다는 그리스 남자를 시켜 제베린을 몹시 채찍질하게 하고 그 남자와 함께 떠난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제베린은 반다의 가혹함과 배신이 준 강력한 충격파로 인해 오히려 병적인 피가학 증상이 치유되고 원래의 정상인으로 되돌아간다. 그로부터 3년 뒤 반다는 제베린에게 그 그리스 남자가 죽었으며 제베린을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는 편지와 함께 독일 화가가 그린 모피를 비너스 그림을 함께 보내온다. 편지에서 반다는 제베린이 자신이 노예가 된 순간부터 자신의 남편감은 아니라는 걸 느꼈지만 혹여 제베린의 세디즘에 응하다 보면 오히려 그를 치유할 수도 있겠다는 역설적인 묘한이 매혹적으로 느껴졌다고 자신의 숨은 의중을 밝혔다. 어쨌든 반다의 가혹한 역설적 치료 덕분에 제베린은 이제 못생긴 하녀에게 스프와 쓰다 따위 일상적 트집을 잡아 채찍을 휘두르는 일반적 남자군에 들게 되는데 곧 여성들 위해 군림하는 관습적 통념적 남자가 된다. 사랑에 존재하는 권력의 역학과 계약 모피는 권력을 상징한다. 모피는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얻는 덜 가죽이며 곧 모피는 인간과 동물의 역학관계에서 인간 우위를 상징한다. 나아가 인간의 역사는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전투의 역사이다.
동일선상에서 마주오는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평등한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랑을 망치 않으면 모두 중에서 양자택일하는 것, 즉 지배, 피지배의 역학 관계망에 속한다고 여긴다. 사랑에는 평등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위험을 갖추어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를 선택한다면 아름다운 여자의 노예가 되는 편이 훨씬 더 매력적이겠지요. 본문 중에서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서의 권력은 계약을 통해 성립되고 소멸된다. 그것이 인간 성애성의 극과 극의 한계축으로 거론되는 마조우와 사드의 차이의 지점이기도 하다. 마조우의 쾌락은 독설에 의해 비롯되는 사드와는 달리 상호 동의에 기반한 계약에서 비롯된다. 반다는 제베린과의 계약을 통해 제베린을 노예처럼 부리며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계약은 남성이 제시하며 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사람도 남성이다. 나아가 한정된 기간 동안 여성에게 남성의 영육을 관할하는 모든 권리가 주어지며 곧 가부장제의 계약 관계에서 여성이 계약 대상이 되었던 상황이 반전된다. 환상적인 상징들로 직조된 금기의 영화.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시종일관 환상적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 제베린이 친구에게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는 액자 소설 형식도 소설의 신비감을 더한다. 반다의 가혹한 치료에 의해 일반적 남성성을 되찾고 완벽주의 성품의 직업인의 삶으로 되돌아온 제베린이 나는 눈을 뜬 채로 꿈을 꾸었다라고 고백했듯이 자신과 반다의 마조이즘 사랑을 환상일 뿐이었다는 여운을 남긴다. 독일 화가 흑인, 하녀, 그리스 남자 등의 인물들도 환각적 분위기 메이커들이다. 제베린처럼 모피를 입고 채축을 휘두르는 반다에게 광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독일 화가 이름을 묻는 제베린에게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름이 없다고 무언가 장막 속을 감추는 듯 말한다. 반다의 명령에 따라 제베린의 몸을 밧줄로 묶는 흑단 조각 같은 흑인 하녀들도 이질적 판타지를 자아낸다. 소설의 끝에 등장하는 그리스 남자는 유약한 제베린과는 달리 남성적이고 강인한 면모의 인물이다. 반다는 남자다운 그와 결혼을 결심하고 그에게 제베린을 채찍질하라고 시킨다. 제베린은 그리스 남자와 반다를 정복하고 혼신을 차지하는 것에 심한 열등감, 질투심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정은 못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그리스 남자는 추방되었던 아버지가 이 세계의 공격적이고 환각적인 본래의 전형적인 면모로 뒤돌아온 모습의 상징이다. 곧 이 묘사들은 그 장면의 실제성이 환각의 형태로만 관조되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매저키즘 쾌락을 모피와 비너스 노예 계약서 흑인 하녀 그리스 사내 등 환상적 신비로운 상징물들로 묘사한다. 마저오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재된 매저키즘 욕망과 현실화된 사랑의 관계에 존재하는 권력의 역학을 드러낸다. 마저우가 비약적 성 도착 중인 마저이즘의 어원으로만 알려진 것은 소설보다는 정신 분석 이론을 중시한 유럽 사회와 학계의 편파적인 관점 탓이다. 다양다감의 문명기답게 이제는 자허 마저우를 정신 분석학에서 문학으로 제자리를 찾아주어 그 신비스럽고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면밀히 탐구해야 할 때이다. 특정 작품성에 대한 선악 우열 등의 잣대를 초월해 다양한 인간 본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할 때이다. 21세기 초문명기에 들어서 프랑스 작가 사드가 창반한 세리즘과 마저우가 창반한 매저키즘은 문학이나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문화 등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특히 그간 세리즘에 비해 문화사적으로 미미하게 다루어지던 매저키즘이 최근 들어 예술, 문화, 섹슈얼리티 등의 분야에서 세리즘 못지않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저우의 작품으로는 갈치엔 이야기, 카름베오의 돈주안이 있고 그의 성적 피과학성 작품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표작으로는 모피를 입은 비너스 그리고 4세기간의 사랑 이야기 등이 있다. 본세크 마저우